우리는 왜 자신에게 최선인 행동을 하지 못할까? 외모로 나를 놀리는 사람들 앞으로 절대 없도록 만들겠다고 서약하고, 괴로움을 쫓고 고통을 피하겠다는 선택을 내리고, 외면의 법칙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뒤로 나는 하겠다고 말한 그대로 행동했다. 끔찍한 경험이었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내 인생에서 그 이후에 20년 동안에 매일 10에서 20km를 달리고, 발굽혀펴기를 300개씩, 윗몸을 일으키를 최소 500개씩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했다. 식이요법에 신경을 썼고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전에는 예쁜 여자아이들이 나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치어리더와 홈커밍 캔처럼 인기 있는 여학생들과 사귀기도 했다. 그러나 완전히 잘못된 이유에서였다. 처진과 못 만들기에 쏠린 관심은 엄청난 중독이 되어서 거의 감각 상태에 이르렀다. 날마다 화장실에 가서 셔츠를 들어올리고 거울을 들여다봤다. 지방이 남은 건 아닌가? 혹시 벨트 위로 튀어나온 살이 털근 만큼이라도 있지는 않은가? 하루도 일고 이상은 그런 것을 핑크했다. 거의 의식증에 가까운 상태였을 것이다. 하루가 너무 바삐 돌아가서 밤에 조깅을 하러 나갈 시간이 없을 것 같으면 공황 상태에 빠지다시피 했다. 살이 찔 거야, 살이 찔 거야. 이러다가 살이 찔 거야. 물론 조깅을 하루 안 한다고 살이 찔 일은 없었다. 적어지는 4일에 걸쳐서 50km 가까이 달렸고 먹는 것을 조심해 왔으니 말이다. 그리고 하루 조깅을 못 해줄 때는 다음날 음식을 먹지 않았고 최소 20km가 아니라 25km를 달렸다. 그런데도 충분하지 않은 기분이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았다. 충분하고도 넘쳤기 때문이다. 단 하루라도 운동을 걸으면 그것이 보충됐다고 느끼기까지 열흘은 걸렸다. 중독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도 싫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운동의 대가가 중독에 되어 있었다.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가 열등한 기분이 들었다가 하는 반복적인 순환에 갇혔다. 그런 감정의 순환은 항상 외면의 법칙에서 나온다. 한편으로는 다시 뚱뚱해지면 어쩌나 겁이 났다. 문제는 실제로 삶과 죽음의 문제처럼 여겨졌으며 끊임없는 불안, 중독, 열등감을 느꼈다. 반면에 잘하고 있을 때는 우월감을 느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살이 쪘다라는 정의가 완전히 터무니없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나는 전날보다도 30g 더 나가면 살이 쪘다고 봤다. 그래서 기분이 완전히 가라앉거나 엄청나게 좋은 상태였지 마음이 평온했던 적이 없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 사례를 성공으로 이길 사람들도 있다. 어쨌든 목표를 달성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다들 삶의 일부 영역에서 비참함을 느끼며 각자의 삶의 외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 물론 운동과 식단 조절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그저 사람들 눈에 비치는 모습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난 이렇게 말했어야겠다. 그래 좋아. 몸을 보기 좋게 갖고 있어. 그런 편이 나한테도 좋고 기분도 더 나아질 거야. 그러려면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내가 운동을 하는 주된 이유가 아니야. 운동을 하루 못하면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사람의 내면 상태를 우선시하는 동안에도 이와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외면적으로 훨씬 나은 결과를 얻으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아내 호프도 적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것은 집착이야. 그런 건 건강하지 못해. 선을 넘어도 한창 넘어서 그게는 기쁨이 없어. 물론 예쁘고 멋진 여자아이들과 데이트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하지만 당연히 느껴야 할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불안과 중독이 늘 있었다. 나중에는 양적 건절 치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왜 했을까?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여자아이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런 것을 때문에 상처를 입는 일에 대한 극도의 공포로 말 그대로 몸을 적도록 혹사했기 때문이었다. 이루고 싶은 것들을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망을 이룰 때 기분이 어떨지 주목하자. 나는 원했던 것을 정확히 이뤘다. 그저 어떤 결과가 동반될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선택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잘못된 계획이 만든 두려움에 바탕을 환상 속에 살며 내가 생각하고 믿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은 생존 반응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무엇이 최선인지를 실제로 아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고통이 시달리고 있어서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다. 20대가 됐을 무렵에는 변경을 포함해서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져 내렸고 선택 방법은 전혀 없어 보였다. 안혜민 호프와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대학을 졸업한 뒤부터 사귀었고 그로부터 1년 남짓 지나서 결혼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 내가 아는 어느 현명한 혼전 상담가는 결혼 상담을 하는 모든 내담자에게 결혼해서 설명하면서 신은 이 세상에서 당신을 주기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고른다라고 말해준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매번 내담자들이 끄끄 웃어요. 아, 재밌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저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죠. 그럼요. 잘 알아요. 결혼은 정말 힘들다는 걸요. 다들 정말 힘들다고 하잖아요. 내담자들이 돌아오고 나면은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전혀 감을 못 잡는군. 그는 상황을 빤히 예측한다. 대개야 6개월이 지나면 상담을 받고 갔던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전화를 그나 상담실에 찾아와서 어떻게 아셨죠? 라고 말한다. 그들은 6개월이 지나면 배우자가 자신을 잡아 죽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리고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내가 밑에서 박사 과정 인턴십을 수행하기도 했던 아주 훌륭한 심리학자 게일 레이피어는 우리가 결혼하면 두 사람이 각자 눈에 안 보이는 쇼핑 카트를 상대에 밀어둔다고 설명한다. 아무도 그것을 보거나 냄새를 맡지 않으며 전혀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면 카트가 차츰 눈에 들어온다. 카트에서는 기괴한 냄새가 나고 질질 새기 시작한다. 배우자는 대체 저게 뭐야? 당신에게 저런 게 딸려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 라고 말한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건 예측하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나와 아내 사이에서 일어났다. 호프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도 그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 내가 모질이 지금 그랬던 것도 마찬가지로 큰 부분을 차지했다. 아마도 내가 보통 사람보다 느낌이 더 극대화되어 있고 학습 장애가 있어서였는지 부모님은 성장기에 날 좀 불쌍하게 여겼던 것 같다. 특히 중학교에 들어간 뒤에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을 때는 더욱 그랬다. 두 형들이 모두 아주 인기가 많았고 외모도 수려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즉석 요리 전문가라고 되듯이 내가 원하는 음식을 뭐든지 즉각 만들어 주었다. 나는 평생 통장 잔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 개인 수표를 행위해서 쓰고 나서 통장에 돈을 채워두지 않더라도 어떤 것이든 전부 어머니가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 어떤 상태였을지 상상이 갈 것이다. 수많은 소리 중 한 가지를 보겠다. 나는 평생 스포츠에 빠져 지냈다. 모든 스포츠 즐겼고 결혼 직후에 나는 일요일 오후의 시간을 성장기에 오던 것처럼 보냈다. 달콤한 음료와 감자칩 한 봉지를 들고 일정을 가서 풋볼 경기를 시청했다. 저녁 시간이 되면 7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달콤한 음료와 감자칩을 더 챙겨서 다시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러 갔다. 그러면 아내는 남은 식사를 혼자 앉아서 끝내고 식탁을 치우고 뒷정리하면서 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텔레비전 소리가 안 들리니 좀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한두 번 더 하곤 했다. 부엌일이 끝나면은 아내는 청소기를 돌렸다. 그러면 청소기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서 정말 짜증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여보, 다른 데에 가서 청소하거나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였던 것처럼 느껴진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멍청할 수 있었을까?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그토록 알타리에서 나도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 상황에서 내가 아내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이를 30초만 생각해봐도 충분했을 터였다. 나였다면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생각이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다. 자랄 때부터 흔한 익숙했던 생활 방식이어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모서리처럼 굴고 아내가 울음에 빠진 상황이
모든 것에 갈수록 큰 압박을 가했다. 그들의 인연 때문에 작은 일들이 큰 일로 바뀌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어머니가 가나마로 돌아가셨던 일이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정을 재정적인 위기로 몰아갔던 상황이다. 문제가 생겨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데 익숙해져서 원하는 게 있으면 마음대로 사들였기 때문이다. 20대 중반에 되었을 때 나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더 생길까? 나는 늘 피곤에 찌든 채로 지냈다. 위기산 염려와 편두통을 알았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나는 파산직전이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내게 더 잘해주게 할 수 있을까? 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사서 좋아하지도 않는 지구에 30년 동안 매달려 있는 삶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의 답을 찾으려 노력하면 할수록 모든 게 더 악화되기만 했다.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점점 나빠졌으며 아내와도 갈수록 멀어졌다. 잊지도 않은 돈을 써가면서 각종 세미나 프로그램 책을 찾아봤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알려준 방법을 실행할 수 없었거나 실전에도 기대했던 이유가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내가 문제들은 결론에 이르렀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 잘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자랄 때 겪은 문제들로 이미 내 능력을 크게 의심하고 있었다. 나는 형들과는 비교도 안 되고 대학원까지 거의 모든 학년에서 낙찰권했으며 키가 작고 뚱뚱하다는 이유로 운동장에서 친구들의 놀잇감이 됐다. 결핍하면 문제를 일으켰다.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우리 두 사람 모두 큰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였고 아내의 우울증은 최악에 이르렀다. 마침내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면서 집을 나가달라고 했다.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 역시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고 말았다. 건강, 돈, 마음의 평온을 잃었는데 이제 결혼까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나는 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행동을 할 수가 없을까? 옳고 그름의 화학작용. 외면의 법칙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 힘들게 만든다. 그 문제가 연애, 결혼, 휴가, 건강 정도, 기회, 직업, 돈, 그 어떤 것이 됐든 말이다. 기억은 그 의미가 따라서 다음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화학적인 상태를 촉발한다. 두려움. 만약에 기억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을 하거나 상상한다면 뇌는 코르티졸, 아드레날린,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시선 하부에 명령한다. 이제는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숨어야 할 때다. 그러게 되면 앞에서 언급했던 보험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중립. 위험한 기억을 유발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사랑에 기초한 기억을 유발하지도 않는 무언가를 하거나 상상한다면은 내란 고삐를 조금 늦으니 해도 된다고 시상하고에 전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인 마음과 의식에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다. 생사 반응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사랑의 나침반 의식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의식에는 사랑과 도덕의 법칙이 담겨 있으며 의식은 마음에도 프로그램되어서 주어진 상황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법을 알 수 있게 돕는다. 의식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사랑에 기반한 기억을 촉발하는 무언가를 하거나 상상하고 두려움에 기반한 기억을 촉발하지 않으면 내는 사랑, 기쁨, 평화, 힘 등으로 이끄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라고 시선 하부에 전달한다. 이제 네 번째 상황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고 싶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순간이다. 아이에서 그래나 저것을 먹거나 술잔을 두 잔째, 세 잔째에 들이키거나
텔레비전에 푹 빠지거나 결혼한 신분이라도 이성에게 촛불을 던지거나 사무실에서 쓰는 표현을 설정하려고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감정의 격동. 잘못되다 보면 어떤 즐거운 일을 오랫동안 하거나 그러게 한다고 상상하면 뇌는 사랑과 두려움의 화학물질을 모두 한꺼번에 방출하려고 세상하부에 전달한다.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옥시도진, 세로토닌, 엔돌핀, 쏟아내리는 화학물질에는 약물, 과다 복용과 망망에는 효과가 있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 이 여부는 대단히 위협적이며 흔히 중독을 초래한다. 연구자들은 인터넷 포르노를 연구하면서 이런 현상을 발견했다. 이들은 연구에 참여한 실험 참가자들이 포르노를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포르노를 볼 때 화학적인 감정의 격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잘못된 일이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로 포르노를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감정의 격동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무언가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면 너에게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다라는 성경 구절을 상기시킨다. 즐겁지만은 잘못된 일이라고 믿는 무언가를 한다면 그런 화학물질이 모두 몸에 방출된다. 즐겁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믿는 이것이 중독을 일으킨다. 계속해서 인터넷 포르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포르노를 시작한 살아온 화학물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물질적으로나 비물질적으로 에너지 없고 일종의 충족, 더 나아가 사랑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런 느낌과 생각이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이 방출된 직후에 바로 죄책감, 후회, 자의의 회모 같은 감정으로 바뀐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 상황에 압도당한다. 일등선을 넘으면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잘못되었다고 믿는 것을 실행하는 상상을 꽤 오랫동안 했던 사람은 화학물질과 전기 신호의 꼭두각시가 된다. 이 상태는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너무 강력한 조합이라 일단 특정한 시점에 도달하면 누가 어디든지 저항하는 것이 대체로 불가능하다. 내가 보기에 성희롱과 신체적인 학대, 우리가 날마다 전해 듣는 모든 증오와 폭력의 근원이 바로 이런 작용이다. 그들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그만두지 못했던 것뿐이다. 우리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격동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열애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놀러갔을 때 롤러코스터의 일종인 헐크 놀이기구를 탄 적이 있는데 세상이 얼마나 빠르든지 그런데 그 정도 속도는 잘못되었다고 믿는 것을 오랫동안 상상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단순히 인터넷 포르노뿐만이 아니라 즐겁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믿는 다른 모든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나 같은 경우는 닥터 페퍼를 마시는 상상이 그런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아내호보라면 아마도 초콜릿을 먹는 상상이 그런 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즐겁지만 죄책감이 드는 행동은 무엇이 됐든지 전부 해당한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내가 두려움의 상태일 때 외면의 법칙에 따라서 살고 있을 때 나타난다. 이미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이므로 즐거움을 느끼거나 고통을 잊을 무언가를 찾기 때문이다. 설사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더라도 말이다. 그러다가 내면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흥분감을 유발하거나 사회의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내면의 법칙을 따르는 경우에는 잘못된 행동을 강요하고 차후에 그런 행동을 회피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어떤 감정의 격동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마음을 들음이 장악한 상태일 때는 무의식의 고통을 선택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두려움에 기반한 생존의 프로그래밍을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도록 짜였기 때문이다. 의사이자 신경학자 다니엘 에이맨에 따르면 재활성화된 기억은 원리 사건 같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즐겁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단순히 상상하거나 기억하기만 해도 같은 화학물질이 방출된다. 사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전전도 퓨질의 경험 시뮬레이터에서 먼저 그것을 상상한다. 그러려면 늘 긍정적으로 혹은 최소한 즐거울 것으로 상상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경건 시뮬레이터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심리학자 데니엘 길버트가 지적했듯이 사람들 대부분은 경험이 어떤 식으로 느껴질지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주 형편없다. 게다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코르티솔이 방출된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경험하는 화학물질과 기분 좋은 이미지 때문에 어찌됐든 그것을 상상하게 된다. 그러다가 코르티솔에 더해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과학적인 경험이 확대되면 돌아보지 못할 지점에 금세 도달한다.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과 좋은 것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토록 강력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화학물질이 저런 과용량으로 분비되면 옥시토신의 긍정적인 효과가 사라지며 기존에 있었던 사랑의 기억에서의 효과도 사라진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사랑의 분류명을 부여해서 무의식적인 사랑의 정의가 사실상 바뀌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나는 중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그 사건은 두려움의 사건으로 분류되고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사랑의 사건으로 분류된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내가 어릴 때의 델러스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대대적인 인기였다. 어머니는 매주 침실에 가서 혼자 델리스를 시청했다. 선한 거리, 중독의 선한 거리.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살도록 노력하되 실수를 하더라도 상이나 각자가 믿는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잡고 스스로를 용서하자. 그렇지만 외면의 법칙에 따라서 살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무척 어렵다. 잘못으로 규정한 것들이 워낙 많고 끊임없이 두려움의 상태에서 지내는데 그러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고려하기보다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에 우선을 두는 프로그램을 따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분 좋고 즐거우며 몸속에서 화학물질이 과다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잘못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가.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